세 번째 시간입니다. 커피와 같이 인체의 영양 섭취보다는 심리, 생리적 어떤 특별한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식품은 하면은 기호식품이 되겠습니다. 밑줄 친 부분에 들어갈 나라는 한국에 커피가 들어온 것은 1896년 아관 파천 때 러시아 공사가 커피나무 열매를 들여오면서부터이다. 이 아관 파천은 명성황후 시해됐던 그 을미사변 후에 위기를 느낀 고종과 왕세자가 1년 동안 조선 왕궁을 떠나서 러시아 공사관으로 옮겨서 거처한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일본의 만행이 굉장히 심해졌던 그 시기였는데 지방에서도 다양한 시위가 일어났겠죠. 그때 진압을 위해서 떠났던 그런 틈을 타서 러시아 세력이 실권을 잡았던 그런 그 내용인데요. 일제 세력을 밀어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로써 그 러시아가 세력을 잡은 그 시점에 커피나무 열매를 들여오면서 우리나라에도 커피가 들어왔던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음 내용과 관련이 있는 나라는 에드워드 로이드에 의해서 커피하우스가 열렸으며 오늘날 로이드 보험회사로 발전했다. 영국이 되겠습니다. 에드워드 로이드, 에드워드라는 이름은 영국에 많이 있는 성입니다. 커피 열매 속에 씨가 둥글고 하나밖에 들어있지 않은 것을 칭하는 것은 피벨이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커피 열매에는 두 쪽씩 들어있는데요. 반쪽씩 해가지고 두 개씩 들어있는데 가끔 둥글고 하나밖에 들어있지 않은 것을 그렇게 나오는데 알밤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그 용어가 피벨이라고 합니다. 로부스타 종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강인한 종자로 병증에 강하다. 네, 이거 맞는 말이죠. 아라비카 종에 비해 가격이 비싼 편이다. 로부스타는 저렴하기 때문에 인스턴트 커피로도 많이 이용됩니다. 맛은 약간 강하고 쓴맛이 좀 강하다고 합니다. 브라질의 코닐로는 로부스타 종이다.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외워야 되는 상황이죠. 사람의 손으로 커피를 수확하는 방법으로만 연결된 것은 그냥 바로 답을 얘기하면 핸드메이드, 그 다음에 핸드패킹, 스트리핑, 머천다이징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요. 우리는 스트리핑과 핸드패킹이 있습니다. 다음 중 건식법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햇빛이 좋은 지역에서 주로 이용한다. 로부스타, 생산국에서 주로 이용한다. 생산 단가가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습식법에 대한 상대적인 거죠. 그 다음에 펄프를 제거 후 건조시킨다. 이거는 펄프를 제거하는 것은 습식법에 의한 조건입니다. 커피의 황제, 그럼 바로 자메이카의 블루마운틴 커피죠. 커피 황제로 불리는 블루마운틴 커피를 생산한 나라는 자메이카가 되겠습니다. 다음 중 로스팅 시 거치는 단계라고 보기 어려운 것은 로스팅 할 때는 건조가 필요하고요. 1차 크랙이 발생하고 냉각이 또 필요하겠죠. 마지막 마무리. 그런데 액화는 어떤 고체 형태에 되어 있는 거를 액체 형태로 만드는 걸 액화라고 하는데 로스팅 시에는 이런 과정은 필요 없겠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SCAA 로스팅 분류에서 SCAA가 뜻하는 단체는 이거는 미국입니다. 미국 스페셜티 커피 협회 SCAA입니다. 커피를 삼킨 후에 혀 뒷끝 부분에서 느끼는 후미를 표현한 것은 이거는 애프터 테이스트 이렇게 외워야 되겠죠. 애프터 뒤에 있는 거죠. 뒤에서 느껴지는 맛이란 뜻으로 혀 뒷끝 끝부분에서 느끼는 후미는 애프터 테이스트입니다. 커피가 우리 인체에 미치는 일반적인 영향이다. 틀린 것은 피로감이 증가된다. 이거는 조금 그렇죠. 피로감이 조금 약화되는 그런 형태를 알 수가 있겠고요. 이뇨작용, 이거는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고,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보통 물을 마시면 몸에서 흡수가 되는데 그래서 실제로 소변으로 나오진 않는데요. 만일 커피를 한 컵을 마시게 되면 1.5컵 이상의 소변이 몸 밖으로 나오게 된답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뇨작용이라고 합니다. 각성효과, 이거는 조금 더 각성, 피곤하고 이럴 때 졸릴 때 각성효과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유지를 보존하면서, 유지라는 거는 기름 성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유지를 보존하면서 공기 등의 작용으로 열화하여 불쾌한 맛과 냄새가 나는 현상은 이거는 산패. 그러니까 기름을 공기하고 열화, 약간 뜨거운 열에 의해서 약간 불쾌한 맛과 냄새가 나는 현상을 산패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동재질로 포터필터와 결합하는 아래 그림과 같은 부분의 명칭은 이거는 그룹 헤드입니다. 이거는 기계에 우리 커피 에스프레소 머신의 포터필터와 연결되는 부분인데요. 이건 동재질이고 굉장히 뜨겁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룹 헤드가 되겠습니다. 최초로 증기압을 이용한 커피 머신을 발명한 사람은 이거는 베제라입니다. 베제라. 최초로 증기압을 이용한 커피 머신을 발명한 사람은 베제라. 반자동 커피 머신의 단점이다. 틀린 것은 추출하는 사람에 따라 맛의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기계에 대한 일정 지식과 기술이 필요합니다. 바리스타를 우리가 자격증을 따려고 하는 이유가 되겠죠. 비교적 넓은 설치 공간이 필요하다. 반자동 커피 머신은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실제로 비교적 넓은 설치 공간이 필요로 합니다. 디지털 방식이므로 장고장률이 높다. 이거는 실제로 디지털 방식도 있고 기계식 방식도 다양하게 있는데 장고장률이 별로 없는 게 특징입니다. 물리적, 화학적 방법을 통한 물을 깨끗하게 하는 기구로 만든 것은 우리가 자주 사용하고 있는 정수기가 되겠습니다. 아래 그림 속 부품에 알맞은 명칭은 이거는 가만히 보시면 여기가 계기가 숫자가 쭈루룩 되어져 있는데 온도처럼 보이지는 않죠. 이거는 바로 보일러 압력 게이지입니다. 커피 머신을 설치할 때 전기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적절한 용량의 차단기와 함께 연결하는 것이 좋다. 이거는 맞는 말이죠. 물을 사용함으로 안전을 위해 접지를 하는 것이 좋다. 이것도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머신의 전력은 일반 가전제품에 비해 높다. 이거는 실제로 340V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콘센트는 일반 가정용 콘센트를 사용한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력이 일반 가전제품보다 높기 때문에 콘센트 모양도 다릅니다. 그래서 가정용 콘센트를 사용하는 것은 잘못된 내용입니다. 다음 중 커피 머신의 그룹 헤드에 관련이 없는 것은 이 그룹 헤드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포터필터가 연결되는 그런 형태를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샤워 홀더가 있고요. 샤워 스크린이 있고요. 그룹 게스킷이 필요합니다. 샤워 홀더에서 뜨거운 열을 가지고 있는 물이 관 하나로 나오는데요. 이거를 얇게 퍼뜨리는 것을 샤워 스크린이라고 하죠. 그룹 게스킷이라는 부분은 포터필터가 그룹 헤드에 연결될 때 밀폐를 강화시켜주는 형태를 고무 재질로 가지고 있는 그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게 그룹 게스킷이라고 얘기합니다. 호퍼 게이트는 우리 그라인더에서 사용되는 부품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커피 머신과 관련이 없는 것은 플라스크. 플라스크는 우리가 그 유리병에 눈금이 있어서 눈금이 있는 형태를 우리는 플라스크라고 얘기를 합니다. 역류 방지 밸브, 펌프, 모터, 스팀 노즐 이런 거는 커피 머신과 관련이 있고요. 관련이 없는 플라스크를 우리는 커피 머신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라인더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에스프레소 결과물에 대한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에스프레소 품질에서 흔히 그라인더의 비중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다. 그라인더는 제조사마다 조금씩 운용의 차이가 있다. 그라인더, 분쇄도 조정기를까지 바리스타가 습득할 필요는 없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뭐죠? 분쇄도 조정까지는 바리스타가 습득할 필요는 없는 게 아니라 분쇄도를 조정을 해서 실제로 에스프레소의 맛과 향과 그런 부분들을 다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라인더에 관한 설명에서 맞는 거는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거고요. 그라인더 비중이 간과하는 경우가 많은데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제조사마다 조금씩 운용의 차이는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그라인더에 대한 내용이 맞습니다. 수동 그라인더에는 존재하고 자동 그라인더에는 없는 부품은 이거는
도저 레버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도저에 원두가 갈아져서 모여져 있는 곳인데요. 여기에서 밑에 포토필터에 담겨지게끔 유도해주는 부분이 도저 레버입니다. 도저 레버를 당겼다 놓았다 하면 계속 꾸준하게 포토필터로 원두 가루가 내려오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게 도저 레버인데요. 자동 그라인더에는 당연히 레버가 필요 없겠습니다. 그라인더 날 중 납작하고 평평한 모양의 날로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이거는요, 플랫버입니다. 플랫 하면은 평평하다라는 뜻인데 실제로 그런 날 중 평평한 모양의 날로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플랫버라는 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커피 머신 설치 시 급수와 배수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급수 라인에 차단 밸브를 설치하면 안 된다. 이건 안 되죠. 급수 라인에 차단 밸브를 설치해서 기계에 압력이 주어지는 것을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배수 라인은 굴곡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한다. 맞죠? 배수라는 거는 커피 찌꺼기와 물 이런 것들이 나가기 때문에 굴곡이 있을 경우에 커피 찌꺼기가 모여서 관이 막힌 그 상황이 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급수 라인의 수압은 너무 약하면 안 된다. 너무 강해서 차단 밸브가 필요도 하겠지만 수압은 너무 약하면 또 안 되겠습니다. 배수 라인은 가능한 너무 길게 하지 않는다. 맞는 거죠. 배수 라인은 가능한 한 짧게 설치하는 게 알맞겠습니다. 이탈리아의 스토브 톱이라고 불리고 증기압 원리를 이용하는 추출기구는 이거는 모카 포트입니다. 스토브 톱이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물을 끓여서 하는 거기 때문에 증기압 원리를 이용하는 추출기구는 모카 포트가 되겠습니다. 다음 중 사이폰의 구조와 관계가 없는 것은 여기에서 로드와 플라스크, 그 다음에 알코올 램프, 버너들은 사이폰에서 필요한 내용이고요. 하단 포트는 필요하지 않는 부품이 되겠습니다. 커피 머신으로 추출할 때 일반적인 과정으로 맞는 것은 하면은요. 포터필터를 분리를 하고 그라인딩을 한 다음에 포터필터에 원두를 담고 탬핑, 그 다음에 추출, 그 다음에 추출이 끝난 상태에 넉박스에 버리는 것입니다. 다음 중 좋은 에스프레소를 위한 조건으로 해당하지 않는 것은 했는데요. 이거는 커피와 물의 적정 비율은 굉장히 필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출 시간에 따른 정확한 분쇄, 이것도 필요로 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추출 기구의 선택과 적절한 조작도 필요하겠습니다. 근데 좋은 에스프레소를 위해서 만드는 건데 고온 거품의 스티밍 기술은 우유를 넣은 라떼라든지 카푸치노에서 사용되는 내용이 필요하겠죠. 고온 거품은. 에스프레소는 에스프레소 기계에서 추출된 그 원액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음 중 에스프레소와 관련이 없는 것은 빠르다. 맞는 말이에요. 익스프레스. 맞는 말이죠. 데미탓에 에스프레소를 담는 작은 예쁜 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유흥 필터는 실제로 핸드드립 할 때 필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메뉴 중 우유가 들어가지 않은 것은 카푸치노, 우유 들어갑니다. 거품이 많이 들어가지만 카페라떼, 우유가 많이 들어가죠. 라떼 마키아토, 여기도 우유 거품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카페 콤판나는 실적으로 생크림이 들어가는 형태입니다. 커피 바리스타에게 요구되는 업무라고 보기 어려운 것은 구매 대행은 요구되는 업무라고 볼 수는 없고요. 친절한 고객 서비스, 좋은 원두 선별 요령, 그 다음에 재고 관리 등이 필요하겠습니다. 스티밍 과정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스팀 밸브를 먼저 작동시킨 후에 스팀 노즐을 우유에 담근다. 굉장히 위험한 행동입니다. 스팀이 나오면서 우유 밖에 있을 경우에는 우유를 밀어내기 때문에 뿜어져 나와서 굉장히 주변을 지저분하게 만들고 실적으로 스티밍하는 작업자를 위험한 상황으로 만들어지게 되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부드러운 거품을 알맞게 만들어야 된다. 맞겠죠? 스티밍 전에 스팀 노즐에 있는 물을 빼준다. 전배출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먼저 빼준 상태, 식은 상태면 물이 맺혀져 있기 때문에
노즐에 있는 물을 먼저 전배출을 통해서 뿜어내고 그 다음에 우유 담겨져 있는 피처를 노즐에 푹 담근 다음에 스타트를 시켜줘야 됩니다. 작업이 마무리되면 스팀 노즐을 청소해야 된다. 당연히 후배출과 그 노즐을 깨끗이 우유를 제거해 줘야 되겠습니다. 로스팅 시 생두에 일어나는 변화와 가장 관계가 적은 것은 이거는 점도의 변화와 가장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부피가 변화되는데요. 사이즈가 커집니다. 무게가 변화되는데요. 수분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색상의 변화, 로스팅의 굉장히 중요한 관점 중에 하나죠. 부피 변화 커지고요. 무게가 작아지고요. 색상은 어두워집니다. 생두를 로스팅할 때 가장 많이 감소되는 성분은 하면은요. 제일 많이 뭐가 감소될까요? 아까 무게가 변화되고 하는 것 때문에 수분이 가장 많이 빠지게 됩니다. 블렌딩 할 때의 설명이다. 틀린 것은 이거는 맛과 향을 체크하면서 배합 조율을 조정한다. 블렌딩이라는 섞는다는 뜻이기 때문에 배합 비율을 조정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되도록 많은 수의 원두를 배합하는 것이 좋다. 여러 종류를 배합을 하게 되면 관리도 어렵고 맛도 일정하게 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거는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유사한 맛과 향의 원두는 가급적 배합하지 않는다. 의미가 없기 때문이죠. 생두의 크기, 밀도, 함수율 등을 확인해야 된다. 네, 맞습니다. 다음 중 커피 향미에 관한 관능 평가와 가장 관련이 없는 것은 시각, 후각, 미각, 촉각 이렇게 있는데요. 시각 눈으로 보는 거는 향미와는 가장 멀리 있는 거겠죠. 실제로 냄새를 맡고 맛을 보고 그 다음에 느끼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필요로 하겠습니다. 입안에서 느껴지는 커피의 질감, 무게감 등을 흔히 일컫는 말로 알맞은 것은 바디라고 합니다. 바디. 마실 때 좀 묵직하게 내려간다. 가볍게 쓱 넘어간다. 이런 뜻으로 해서 질감과 무게감을 바디라고 얘기합니다. 식자재 관리의 최종 목적으로 다음 중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는데요. 원가 절감이죠. 식자재 관리의 최종 목적은 원가 절감. 다음은 식자재 관리의 원칙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불필요한 식자재 구입을 차단한다. 저장 관리에 신경을 많이 쓴다. 재고 물량은 많을수록 유리하다. 식자재는 곧 현금이다라는 인식을 갖는다. 우리가 식자재 관리 원칙에서는요. 재고 물량을 너무 많이 가지게 되면 향미도 떨어지고 당연히 안 좋은 불리한 조건들이 많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재고 물량은 적을수록 유리합니다. 매장 정리정돈의 효과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맞는 말이죠. 시간과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다. 맞는 말이죠. 작업 공간이 쾌적해진다. 맞습니다. 업무 능률이 현저히 떨어진다. 이거는 실제로 정리정돈 효과에 맞지 않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실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매장의 화재 예방에 관한 내용이다. 맞지 않은 것은 인화물질 방치 여부를 사전에 점검한다. 이건 필요로 합니다. 방화문이 있는 경우 작동 여부를 수시로 점검한다. 알맞은 말이죠. 소화기구 적재를 수시로 확인한다. 이것도 괜찮습니다. 근데 소화기 위치는 수시로 변경한다? 이거는 급할 때 필요한 위치가 일정하지 않으면 굉장히 혼동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화재 예방에 맞지 않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식음료 부분 종사원이 갖춰야 할 일반적인 요건으로 맞지 않는 것은 봉사성, 청결성, 호전성, 정직성이 있는데요. 호전성은 호쾌하고 쾌활한 성격을 얘기하는 건데 종사원이 꼭 갖춰야 될 요건은 아니게 되겠습니다. 고객과 대화 시 사용하는 말씨에 관한 것 중 틀린 것은 존대어를 사용합니다. 맞죠? 명령형을 사용한다. 이거는 고객을 대할 때 말씨가 좀 문제가 있겠죠. 긍정형과 겸양어를 사용해서 하는 것은 알맞은 사용 말씨가 되겠습니다. 고객 안내 요령이다. 틀린 것은 예약 고객의 경우 준비된 테이블로 안내합니다. 착석이 완료되면 메뉴판을 제공합니다. 연로한 고객은 되도록 입구 가까운 곳으로 안내합니다. 맞는 말이죠. 서로 모르는 고객끼리 합석시킨다. 이거는 고객 안내 요령 중에 문제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셀링업 기술에 관한 내용입니다. 셀링업은 판매 기술을 얘기하는 건데요. 자, 살펴보겠습니다. 메뉴 추천은 피상적으로 하는 것이 좋다. 피상적이라는 것은 정확하지 않게 그 뜬구름 잡듯이 둥글둥글하게 얘기하는 걸 피상적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메뉴 추천을 그런 식으로 하면 문제가 있겠습니다. 고객을 더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겠죠. 메뉴 추천을 주저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의 메뉴는 카페라떼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메뉴를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No 라는 단어를 두려워 말아야 한다. 고객이 No라고 했을 때 당황해서 우물쭈물하거나 이러면 안 되겠습니다. 셀링업의 목적은 매출 극대화이다. 맞습니다. 고객의 불평 처리에 관한 내용이다. 틀린 것은 항상 긍정적 자세로 불평 원인을 파악해야 한다. 알맞은 말이 되겠습니다. 서비스만 완벽하면 불평이 생길 수 없다. 이거는 워낙에 다양한 고객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서비스가 완벽하면 불평이 생길 수 없다라는 말은 좀 애매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일한 불평이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이거는 매뉴얼을 통해서 반드시 조치해야 될 사항입니다. 만족할 만한 불평 처리는 매장의 신뢰감을 높일 수 있다. 네, 알맞은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객의 불평에 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2번 서비스만 완벽하면 불평이 생길 수 없다라는 것은 문제가 되겠습니다. 빌 서비스, 이거는 계산서를 빌이라고 하는데요. 계산서를 줄 때에 대한 내용입니다. 계산서는 빌 홀더에 끼워서 제공한다. 맞습니다. 업무 시작 전 잔돈을 충분히 준비해둡니다. 맞겠죠? 고객이 수표로 지불할 경우 수령을 거부한다. 이거는 아니 되겠습니다. 신용카드 계산 시 거래 중지 카드인지 확인한다. 이거는 자연스럽게 카드 체크기에서 체크가 되겠습니다. 식품위생법상 식품위생교육 대상자가 아닌 것은 식품 가공업자나 식품 운반업자, 식품 보존업자들은 전부 다 식품위생교육이 필요합니다. 인테리어업자는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겠죠. 종업원을 고용할 때 주의할 사항이다. 틀린 것은 고용 여부는 충분히 검토 기간을 거쳐 결정한다. 필요한 사항입니다. 고용한 종업원은 실무 처리 교육을 철저히 시켜야 된다. 필요한 사항이 되겠죠. 종업원은 자신의 이익보다 항상 사장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기 마련이다. 물론 이런 종업원을 구비하게 되거나 고용하게 되면 굉장히 유리한 사항이 되겠지만 일반적으로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생각은 버리는 게 합리적입니다. 종업원은 자신의 이익보다 사장의 이익을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편안하게 대하셔야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겠습니다. 100% 마음에 드는 종업원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번과 유사한 사항이 되겠죠. 그 고용할 때 주의사항 중 그럼 틀린 것은 뭐가 되겠습니까? 이익보다 항상 사장 이익을 생각하기 마련이다 라는 말을 어울리지 않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